저 촬영한다고 신경 안 써도 되십니다. 저는 없는 걸로 취급하십시오. 지금 24일까지 2주간, 2주간 그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2주간 나온 게 126건 나왔습니다. 꽤 많이 물건이 나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도의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정읍권만 보겠습니다. 소재지, 전라북도, 정읍시, 이 정읍 지원은 다른 데와 좀 특이하게 농취증을 발급하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농취증을 발급받으실 분은, 농지에 관심 있는 분은 반드시 미리 가서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손에 쥐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 오면은 그 곤란한 지경에 보직금 10%가 날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음. 이것은 사실 조회를 집행관이 정읍시장한테, 옹동면한테 물어봤습니다. 옹동면사무소가 답신을, 이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 물건은. 그렇게 답신이 왔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지상에 분묘 21기가 소재하고 공부상 지목은 밭이나 전이나 현황, 전 및 분묘로 이용 중임. 최저 매각 가격은 분묘 21기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그런데 묘지가 21기가 있는데 문제는 1973년 1월 1일 이후부터 묘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상 복구가 있어야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음. 아니,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경매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2주일 사이에 어떻게 원상 회복을 하겠어요? 또 자기 땅도 아닌데, 소유권이 넘어와야 그 묘 주인하고 협의를 하든가, 협상을 하든가, 뭐, 소송을 하든가,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그 묘지를 이전할 수 있는데, 소유권도 넘어오지 않는 땅에는 묘를 어떻게 원상 회복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경매는 본인 뜻과 관계없이 강제로 팔리는 마당에 그 땅 주인이 원상 회복해 줄 리가 없어요, 절대. 그래, 이게 지금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그 애매한 말입니다. 그 정업 지원만 이런 조건을 걸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듣기로는 이 주무관청에 가서 그 농지증을 발급받을 때 소유권이 취득하고 난 다음에
얼마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농치증을 취소하겠다. 이런 조건을 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분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내 땅도 아닌데 어떻게 원상회복을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그래서 꼭 특히 정읍 같은 경우는 반드시 농지증, 농지를 입찰하실 분은 미리 가가지고 농지증을 발급받아 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만약에 조건부 농지증을 발급해주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묘 주인들한테 만약에 분묘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는 낙찰이 취하될 수 있으니까, 취하될 수 있다. 그로 인한 손해는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니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분묘기지권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분묘기지권이 약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제가 나눠드리는 그 팜플렛에 들어있는데 몇 년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분묘기지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민법 1조에 법이 있으면은 법률에 의하고, 법이 없으면은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그 조항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특수한 지상권의 일종이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관습법은 이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없어져 버렸어요. 그 대신에 그 법 부칙에 보면은 경과구정이 있어요.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있었던 묘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부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돼요. 그지만은 그 분묘기지권이 위력이 굉장히 약해진 게, 설령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뭐냐께도 한번 정리해 드렸지만은 세 가지 경우라고 그랬죠. 첫 번째 경우는 토지 주인의 허락을 맡아서 묘를 설치한 경우, 두 번째 경우는 그 토지 주인이 묘를 설치했는데 매매할 때 그 묘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세 번째, 토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지났을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고 그랬어요. 즉, 이 세 가지 경우가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건데, 예전에도 두 번째는 토지 주인이 묘를 설치한 경우는 그 묘 주인이하고 협의를 하죠. 일반 매매로 팔고 살 때는, 야, 가서 보니까 묘가 몇 개 있던데, 당신 게 있던데, 그거 이장하든지, 아니면 가격을 좀 감해 주든지, 아니면은 묘지를 사든지, 하여튼 어떻게 협의를 하고 매매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매는 당사자 뜻과 관계없이 강제로 지금 팔리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토지 주인에게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예. 그래서
실제로 분묘기준권이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이제 뭐 증조, 고조, 몇십 년 된 묘들, 이것들이 있을 경우에 예전에는 묘가 존재하는 한 분묘기준권이 공짜로 성립됐었어요. 그런데 22년 가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어버렸네요. 소유자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토지 사용료, 즉 지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은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분묘기준권이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유명무실해졌어요. 이런 이유는 첫 번째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했고, 그 다음에 예전 같지 않게 그 조상 숭배 사상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습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그 인구 출산율이 0.56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결혼해서 아기 한 명을 낳는 집안이 이게 어떤 경우는 후손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여아 하나 낳아가지고 시집 결혼해 버렸을 경우에 애도 있고, 또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민 갔다든가 아니면 해외에 무슨 뭐 직업을 가진다든가, 요새는 해외로 직장을 많이 가집니다. 유학도 많이 가고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묘를 관리할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분묘기준권이 상당히 약해졌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가정묘나 아니면은 공안당에다 모신다든가, 또 아니면은 수목장을 한다든가, 어떤 분들은 수목장 하는 것을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유골을 잘 안 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목장 같은 경우는 나무 주위에다가 유골을 뿌려버립니다,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무가 죽거나 나무가 없어지면은 어딘지 몰라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후손들이 이제 못 찾아요, 묘를.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준권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정읍시 과교동 대지 334평방미터. 여기는 하나만 나왔네요. 원래 아파트,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권이 전유 부분 따라다녀요. 그래서 아파트는 사실 때 등기 하나만 넘겨받으면은 대지권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법체계상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두 개만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사실 때는 등기부 등본 두 개를 넘겨받아야 돼요. 건물하고 토지. 여기는 지금 토지만 남았네요. 그럼 건물을 안 넘어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상 일부에 소재하는 제시의 건물 매각에서 제외. 최저 매각 가격은 제시의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그래서 이게 신건인데도 불구하고 감정 가격은 1,700만 원인데, 1,800만 원쯤 되네요. 1,800만 원인데, 이게 최저 가격은 1,250만 원이에요. 그 30%가 빠져있죠. 그것은 바로 이 땅 위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오히려 이 위에 있는 건물이 어떤 상태가 있는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 그 다음에 실제 소유자가 누군가,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알죠, 이것도.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도 없는 무허가 건물이다. 그 다음에 이 시청, 이 정읍시네요. 시청에 가시면은 그 무허가 건물 대장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유자가 누구다 그런 것도 나와요. 그것도 없다. 그럴 경우는 나중에 이 주인을 찾아가지고 철거를 요구하고, 만약에 주인이 없으면은 그 공시 방법을 거쳐서 철거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일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이건 보나마나 무조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그것도 2번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가격이 얼마로 떨어지냐? 이거 한 200만 원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 사면은 그저 죽는 거죠. 뭐 카드로 긁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현금 서비스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가서 현장 가가지고 다 탐문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토지 주인이 이 건물이 가서 이제 집행관이 가가지고 보니까 다 무너진, 사람도 없는 건물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토지 주인에게 혹시 사장님 소유 아닌 뭐 나무랄지 건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거 건물 내 거 아닙니다. 그래 버렸네요. 예, 그러면은 제시의 건물로 나옵니다. 제시의 건물로 나오는데 불법으로 나와요. 예, 불법으로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가서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탐문하시고, 예, 그 다음에 시청 가서 이 등기부등본 떼어봐가지고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확인도 하시고, 또 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면은 시청 가서 무허가 건물 대장도 확인하시고, 이런 것은 그 시청 가가지고 앞에 안내하신 분들한테 무허가 건축물 대장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장, 이건 통과를 하겠습니다. 혹시 공장 하실 분 있어요? 돈 많으신 분? 이건 134억짜리네요. 이게 사람이 처음에 어디다 발을 디즈니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이런 공장에서 했다. 그러면 공장주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편의점에서 했다. 그건 나중에 편의점 차릴 확률이 많아요. 왜? 보고 배운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디다 발을 디뎠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노품 가서 알바를 했다. 그럼 보고 배운 게 그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노스쿨 가가지고 그 법조계로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거는 나중에 병원 쪽에 종사할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발을 어디다 디뎠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친구들 보면 대부분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가 예전에는, 지금은 취직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은 예전에는 우리 때는 취직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이 막 20%까지 된 적이 있었으니까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대학교만 졸업하면은 졸업도 하는데 막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를 폈어요. 그러기 쉬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 지금 한교 임대 아파트는 몇 번 나왔던 것처럼 이건 공사 도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이것은 실제로 그 토지나 누가 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누가 매각한다든가 매입한다든가 그렇지 않는 경우는 뭐 굉장히 이 매각이 힘든 물건이죠.
다음에 유치권도 지금 굉장히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은 번역기도 정리해 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한테 받을 채권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그 물건. 그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물건. 그 다음에 점유가 계속돼야 돼요. 만약에 점유가 중단되면은 유치권이 소멸하고 일반 채권으로 남을 뿐이에요. 유치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치권이 성립되면은 법원에 신고돼 있든 안 돼 있든 관계없이 낙찰인이 전부 인수합니다. 유치권은. 그래서 유치권도 그 성립이 안 되는데 유치권을 자꾸 주장하는 분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꺼려 해가지고 계속 유찰돼서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져요. 그래 내가 가서 보니까 저 유치권 성립도 안 되는데 유치권은 주장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혹시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사진에 그 점유자가 없었어요. 뭐 그런다던가 아니면 주위 사람이 볼 때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유치권 그 물건에 관해서 받을 돈이 있더라도 채권이 있더라도 유치권 자체가 성립 안 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유치권을 계속 주장한다면은 그 주장한 사람이 유치권 성립 안 되는데 유치권을 주장하면은 나중에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법을 아신 분은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호소를 제기해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그 유치권자를 상대로 업무 방해, 형사 고소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형사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대부분이 민사도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원에서 그 민사 따로 형사 따로 소송을 진행하면은 민사의 보상이 좀 늦어지거나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형사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은 돈을 어디서든지 구해가지고 빨리 민사를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형사도 형이 감해주겠죠. 업무 방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업무 방해에 의한 형사소송, 이게 제기되기 때문에 유치권도 성립 안 돼. 유치권했다고 계속 거기서 인도를 방해하거나 명도를 방해하는 경우는 잘못하면은 덤태기를 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커요. 건물이 안 와요. 그리고 저 오다 보면은 그 좌측에 건물 2동 있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거. 이상의 건물은 추워요? 그럼 이사 가세요, 이쪽으로. 네, 꺼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끄겠습니다. 오늘 35도까지 올라갔어요, 밖에는. 근데 저녁에는 19도, 18도까지 들어갑니다. 예, 굉장히 온도 차이가 많아요. 감기 조심해야 돼요. 벌써 강릉 쪽에는 열대야가 오고 있답니다. 여기도 조만간에 열대야가 올 거예요. 이 건물은 비 오면은 금방 폐허가 됩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거주해야 건물이 오래 가요. 짐승들도 안 들어오고, 쥐랄지, 짐승들도 안 들어오고,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관리를 해주니까 오래 가는데, 사람이 건물을 비워놓으면은 아주 급격하게 노후화되고 폐허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
여기는 굉장히 크네요, 공장이. 큰 대비해서 가격은 싸네요. 19억이네요. 신권. 그 다음에 임야. 임야는, 이 뭐예요? 12,992평방미터. 이걸 평수로 계산을 하면 3.3으로 나눠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도 메타법하고 평하고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크기를 짐작을 못 합니다, 이게. 이것은 지분 3분의 1. 이 정도 임야라면은 3분의 1을 나누어서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좋고, 그러면은, 이 지분이기 때문에 몇 번 떨어지죠. 계속 한 2번 떨어질, 2번 더 유찰될 겁니다. 그때 사시면 돼요. 가서 보시고, 무조건 부동산은 가서 보셔야 됩니다. 경사도 20도 이하야 되고, 경사도가요. 만약에 경사도가 20도 넘으면 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개발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게 요새 기후가 비도 많이 오고 이상한 막 폭우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허가를 잘 안 내주기 때문에 그 경사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남향인가 방향도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남동쪽, 남서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땅이야만이 곡식도 잘 되고, 훗날에 그 태양광, 아마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재생에너지 중에 풍력은 그 개인적에는 너무 과도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풍력은 그 뭐죠? 그 팔랑개비 큰 놈, 뭐 돌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요. 발풍력 발전. 그것은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 대충. 예? 아유, 그때 뭐 이야기할 때는 막 무슨 막 10억, 20억, 30억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만은 째째하게 10억이 뭐예요. 그게 가서 보면 무진장이 큽니다. 그게 안에 통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못 올라가요, 걸어서는 너무 높아서. 그 다음에 팔랑개비 그 날개 하나 길이가 거의 50m짜리예요. 그 두 개 합이면 100m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하나 발전량이 그 한 동을 쓸 수 있는 발전이 나올 거래요, 전기가. 예, 그래서 그 풍력 발전하고 태양광 발전 두 개밖에 우리나라에 없어요. 재생에너지가. 그런데 앞으로 그 30년인가? 2030년, 30년인가 그때부터 아리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은 그 수출된 그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된 물건들이 그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는 것들은 수입을 안 해요. 그래서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데 지금 현재 정책을 펴고 있는 분들이 워낙 오래된 사람들 그 전부 다가 구닥다리 우리 선배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개발 시대에 그 배웠던 분들이 가지고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앞으로 아마 조만간에 대대적으로 풍력 발전과 태양광 그걸 많이 할 거예요. 아, 팔랑귀비 하나 설치했는데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은 그거 어떤 경우는 그 수리를 자주 해줘야 할 정도로 이렇게 그게 굉장히 빨리 들어와요. 멀리서 보면 천천히 들어온 거 같잖아요. 새가 우리 누나 똑같이 그냥 통과할 것 같아서 날아갑니다. 그래 날개에 맞아요, 그냥. 그래 밑에 막 그 새 시체들이 막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 지금은
또 그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저기압일 때 그 저주파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 돌아가는 소리가. 그래서 애미 있는 사람은 저주파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에 해롭대요. 그래서 요새는 그 풍력 발전을 육지다 거의 설치 안 하고 그 인적이 드문 산 좌짝 그 산간 지방이나 아니면은 철새 그 경로지가 아닌 바다에다 설치를 합니다. 바다에. 무지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요. 어쩔 수 없거나 그 좀 돈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그 대신에 이제 우리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그 태양광 그건 항구자 뭐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 것은 그 대출을 다 해줍니다. 대출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노후 대책에 한 몇 구자만 가지고 있으면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시면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가 두 개 있네요. 그것은 예, 물론 사건 번호 이거 보는 방법은 아시죠? 전부 다가 2023년도에 접수된 경매 사건으로서 1495번째 사건이다. 이거 사건 번호라고 그래요. 지금 이것은 물건 번호 2번. 입찰하실 때 물건 번호가 두 개 이상일 때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하나일 경우는 안 써도 문제가 안 되는데 두 개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951-13번지하고 951-14번지. 이건 보니까 번지를 보면은 원래는 하나의 한 필의 토지였는데 분필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그래, 지금 등기부등본 두 개를 넘겨받아야 돼요. 지상에 걸쳐 소재하는 컨테이너는 내각에서 제외. 컨테이너하고 비닐하우스는 항시 내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내각에서 제외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토지에 부속된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그렇다고 건축물도 아니고 물론 컨테이너가 그 요새는 컨테이너 주택도 있어요. 그런 건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이 달랑 한 동이 있다든가 비닐하우스 하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동산이기 때문에 철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시 내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지목이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란 지목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가 짬뽕돼 가지고 어느 하나 지목으로 좀 이렇게 명시하기가 부적합한 경우에 기타라고 쳐버립니다. 대지 하나, 근린시설 하나, 주유소용지 하나, 뭐 이렇게 짬뽕이 돼 있잖아요. 농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그 용도가 아니면은 계속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땅이 굉장히 큰데 이 안에 주유소용지 때문에 그래요. 1420평방미터 3.3으로 나누면은 거의 400평짜리 땅이 있는데 주유소용지잖아요. 주유소용지는 이게 용도 변경을 하려면은 지목 변경을 하려면은 이 주유소 용지 그 땅을 전부 다가 정화를 해야 돼요. 정화를 하지 않으면은 지목 변경, 즉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얘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 땅 토지를 정화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게 더 이익인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주유소 용지는 잘 팔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싸다고 덜컥 사면은 이거
그 지목 변경, 용도 변경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난감합니다, 이거. 오래될수록 더 그래요. 땅 자체가 아무리 깔끔하게 그 사용을 하더라도 그 석유가 땅 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그 땅을 싹 그 객토를 해야 되는가 봐요.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억대가 더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답. 여기는 그 농소동에 있는 그 논 200평짜리네요. 땅이 괜찮은가 봅니다. 일괄매가 하나 더 있나 봐요. 맹지 상태임. 이 맹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길이 없는 토지인데 대부분의 시골 자연 발생인 불화, 경지 정리가 안 되는 땅들은 대부분이 맹지입니다. 맹지예요. 예. 이 길이 없어요. 하지만은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가 있습니다. 관습도로. 이 관습도로도 도로입니다. 도로예요. 그 도로기 때문에 현황도로죠. 그래서 꼭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동네 사람들이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가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현황도로가 있으면은 지적도상은 맹지지만은 실지는 맹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황도로 때문에 관습도로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제가 그 민법 볼 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게 민법 안에 소유권 부분, 거기에 소유권 그 한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헌법에 재산권이 보장되지만은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재산권이 두텁게 보호되지만은 재산권이 그 소유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당 부분은 그 공공성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요. 소유권이 있지만은. 그런데 대부분의 상당부의 사람들은 소유권 절대 원칙인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는 소유권 상대의 원칙입니다. 소유권이 있더라도 공공성을 중시해요. 그래서 도로는 그 사도도 존재합니다. 사도법도 있고 그 다음에 형법상 제한도 받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땅이지만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면은 소유권 제한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관습도로인 경우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가지고 등기부등본을 열려보니까 분명히 내가 등기부등본에는 한 100평쯤 되는데 실제 가서 눈으로 보니까 한 70평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측량을 해보니까 길로 내 땅에 30평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길을 확 막아버린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전과자 돼요. 전과자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건물을 지려고 내 땅에다가 도로를 쭉 내가지고 지목을 도로로 해놨어요. 도로로 해놨어요. 절대로 혹시 여러분 땅이 그런 상태라면 지목 변경하시면 안 돼요, 도로로. 그래 놓으면은 내 땅에다가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 놓으면은 나 혼자 못 써요. 다른 사람이 그 옆에다가 만약에 그 도로를 사용하면은 내가 너 내 땅이니까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야, 통행료 내라. 그것도 사도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기는 있는데 지자체장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자체장이 허락해 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내 땅, 큰 땅 외에 내가 건물을 지었을 경우는 그냥 내 땅을 사용을 하면 돼요. 구태여
거기다 도로를 지목 변경해가지고 도로를 놨다. 그러면 난감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목 변경하시지 마시고 내 땅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놈하고 같이 합해졌네요. 아까 두 필지 이놈하고 굉장히 크죠. 그래서 가격도 거의 2억 6천 7천으로 평가됐습니다. 한번 유찰돼 가지고 이렇게 이게 69%된 이유는 1% 어디로 도망가냐? 이것은요 뒤에가 붙었었어요. 생략해 버렸습니다. 이 뒤에가 만약에 5천 뭐 726원 뭐 이렇게 붙었으면은 그 뒤에 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69%가 된 거예요. 원래는 70% 해야 되잖아요. 땅이 괜찮은 땅인가 봐요. 어딘지 한번 볼까요? 어우, 농지네요. 이거 무슨 건물인데요? 그때 말한 그 역전 뒤에 어디 아닌가, 이거? 위치가 좋잖아요. 여기는 옛날 말하면 절대농지, 지금은 절대농지 개념이 없어지고 그 보존농지로 바뀌었던가요? 계획관리지역이면 그러면 좋은데 그 보존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발이 제한됩니다. 그쪽에 푸르지오 아파트 거기요? 아파트 치려고 그러는데 근처 같은데. 아, 그래요? 예전 같은 건 참 좋았는데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있는 주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마구마구 아파트를 짓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을 그 토지 이용 계획안을 띄워보시면은 그 안에 싹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그 어떤 지자체장이 땅을 이 근방에 가지고 있다. 그럼 나중에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안 가지고 있겠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지고 있겠죠. 뭐 그러면 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엉겹결에 덕을 보는 거죠. 여기 사건 번호가 같네요. 소유자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럴 경우는 내가 이 땅을 사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이 3번을 써야 돼요. 3번 안 쓰면 무효입니다. 무효. 하나, 둘, 셋, 넷, 5개요. 안타깝게도 이 주인이 망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기 보시면은 당사자 복잡할 겁니다. 복잡하지도 않네요. 채권자, 공유자, 교부권자, 채무자 겸 소유, 공유자, 지상권자. 이 지상권자는 이 사람이 아마 근저당권자일 겁니다. 등기 못 떼우면 나와요. 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금융기관이랄지 그 법을 아는 사람은 저당권 설정하고 그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지상권을 같이 설정합니다. 만약에 저당권만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을 경우는 그 토지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중에 교환가치만 붙들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사용가치는 여전히 그 소유자에게 남겨놨어요. 이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 건물도 질 수 있고 식재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돈을 안 갚아서 부동산을 이제 담보권 실행, 즉 경매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분명히 저당권 설정을 당시는 건물이 없었는데 건물을 지어놨네요. 그런데 그 건물이 토지 소유자 거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괄 경매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토지 주인 것이 아니라 제3자한테 빌려줘가지고 제3자가 건물을 졌네요. 이런 경우는 제시의 건물, 제시의 수목으로 이루어져요, 경매가. 그러면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그리고 그 담보 가치가 현격히 떨어지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할 때 그 금융기관이랄지 법을 아신 분은 반드시 저당권하고 지상권을 같이 설정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설정할 때 저당권을 1순위로 하고 지상권을 2순위로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말소 기준 권리가 그 담보물권이 되기 때문에 담보물권이나 압류나 가압류 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는 저당 잡히고 있는 부동산은 또 다시 거의 특별한 가치가 없는 이상은 잡아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자동으로 싹 말소돼요. 지상권 같은 것도.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지상권을 1순위로 저당권을 2순위로 해버렸네요. 이런 경우는 그 지상권자가 말소를 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경락인이 낙찰인이 인수를 하는 불상사가 발생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가면 뭐가 써있냐면은 낙찰이 될 경우에 그 말소를 시켜주겠습니다라는 각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아파트도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 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지분이네요. 이것은 연지동에 있는 연지동 이름이 야릇꾸리하네요. 연지 곤지을 때 연지예요, 그거? 연꽃, 연못이구나, 연못. 연못을 연지라고 그러죠, 또. 흑야 연지도 연꽃 색깔이잖아요. 그게 관계 있을 거예요, 아마. 연꽃. 이 짝에도 고창, 백년 유명한 데가 있죠. 정읍도 목련이 좀 유명한 데 있고. 연꽃은 씨도 먹고, 이파리도 연밥에 먹고, 뿌리도 연근으로 먹고, 굉장히 그 유용한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연밥이죠. 씨앗이 천년이 지나가도 땅속에 묻혔다가 발화가 됩니다. 이 연꽃은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요. 이것은 논인데, 김미송 지분 165분제 66. 이것은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분할 제한 민족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더라도 그 지분 분할 청구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숙박시설 통과. 이것은 또 대지 하나, 둘, 세 개를 한꺼번에 판다 해서 일괄 매각, 토지만 매각. 그 말은 이후에 그 소유자 미상의 제시의 건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소유자 미상의 건물론에서 제한받는 가격이 원래 한 번 유찰되면은 70%여야 되는데 54%네요. 그러면 10 몇 프로가 더 감해졌습니까, 이게? 네, 그 자체가 바로 이 건물로 인해서 제한받는 가격이에요. 뭐가 있나 볼까요, 한번?
집이 약간 제강 냄새도 나고, 아니면 또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소유자 미상에 있답니다. 제각은 아닌 것 같고, 멀쩡한데요? 근데 제각도 같아요. 처마를 봤을 때는. 하여튼, 야리꾸리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살고 계시네요. 어우, 소나무도 좋은 게 있네, 비싼 게. 네, 백일홍 나무도 있고, 나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런 거 주택이 있으려면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건 뭐 여름에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풀이 자라버려요. 이것은 지금 이 건물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이 있을 경우는 그 법정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쟁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큰 땅인데 가격이 2천만 원밖에 평가 안 됐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에 사가지고 그 땅 주인, 건물 주인에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사용료를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 건물 주인을 상대로 그 만약에 사용료가 안 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철거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료가 2개에 걸쳐서 연체가 되는 경우는 해지 사유가 발생됩니다. 지상권 해지 사유가. 예, 그래서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은 해지 통고를 하고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집주인이 그래야겠죠. 그럴 바에야 좀 내가 싸게 드릴 테니까 사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신권은 뭐, 터대자, 집을 지은 땅 굉장히 크네요. 있고, 이것은 상가가 있는가 봐요. 상가가 있다네요. 이 상가는 경매로 사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반 매매로 그 상가를 사실 때는 그 대지권하고 건물하고 두 개 가격이 감정가격이 나눠지잖아요. 건물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10%. 일반 매매에서는 매매할 때 그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다고 계약서 써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는 사람이 10%를 더 줍니다. 그 매도인에게. 그 매도인이 그 세무서에 10%를 부가세를 내야 돼요. 만약에 계약서다 그 말 안 써버리면요. 그 매도인이 10%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됩니다. 상가는. 그런데 이제 그 매수인이 10%를 더 냈어요. 그러면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아가지고 세무서에다 환급 신청을 하면은 10%를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경매로 사면은 그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10%가. 예,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세금은 정확히 잘 모르시니까
그 세무서에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신권 가격들이 전부 저렴해요. 갈수록 시골에 지금 뭐 전부 다가 다 저렴합니다. 신용만 좋은 사람은요 전부 다가 은행에서 그 대출 받으면 돼요. 요새는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담보 대출해 줄 때, 예전에는 이자만 내도 됐는데, 지금은 1년 거치, 뭐 2년 거치도 있다고 그래요. 1년, 혹은 2년 거치, 그 원금 분할 상환이에요. 10년, 20년 그렇게요. 그리고 이자가 담보 대출할 때 2%, 뭐 그럴 때는 정말 한번 사볼만 했어요. 조금만 돈 절약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6%, 7% 돼버리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요. 아파트 하나 나왔네요. 부영 아파트 나왔네요. 수성동에 있는 부영 아파트. 잘 아시겠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아파트가 모르가만에 나왔으니까. 이거랍니다. 어우, 호수가 굉장히 많네요. 이 아파트를 사실 때는, 아까 차착분. 아파트를 사실 때는 반드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현황주사서 보시면은, 임차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네요. 점유관계 미상. 미상이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분이 알아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좀 당황스럽게도 뭔 말이 나오냐면요. 여기에 유의사항, 네 신세 네가 알아서 해라. 각자 도생해라.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투자는 항시 누구 말을 다른 사람의 충고는 들었지만은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이 전입세대 열람원하고 등기부 등본을 띄어서 보시고 현장 가서 시세 확인하시고 관리사무소 가서 혹시 어떤 분이 살고 계신가 물어보고 그 관리인이 개인 비밀 정보 보호법 때문에 많이는 안 알려주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이 아파트에 문제가 있냐 없냐. 왜 그러냐면은 경매로 살 경우는 하자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돈으로 자기가 고쳐 써야 됩니다. 그런 거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띄워보실 때는 이걸 인쇄하든지 이놈을 이 번지수 나오나 이게? 이거 나오네. 번지수. 이 번지수가 아파트 동호수가 나온 이것을 인쇄해가지고 전입세대 열람원 신청서에 이걸 첨부해야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해 줍니다. 제3자는 예외적으로 이제 경매 나온 물건은 입찰자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어주게 돼 있어요. 그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으면 그 안에 이 번지수, 이 아파트 동호수에 전입이 누구누구 되어 있는가 그게 나옵니다. 나와요. 집주인, 세대주만 되어 있나 아니면 임차인 전입신고가 되어 있느냐 그런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당사자 내역에 들어가 보면은 채권자, 채무자 겸 소유자, 가압류권자, 교부권자, 배당 요구권자, 채권자,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배당 요구권자. 우리에게 문제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가압류권자는 제가 뭐냐면 말씀드렸지만은 갑구에 가압류가 돼 있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만약에 가처분권자가 있으면은
무조건 그냥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나중에 배당할 때 가압류권자는요, 그 집행관이 가압류권자에게 배당하지 않습니다. 그 가압류 금액을 공탁소에 공탁을 해버려요. 그럼 본원 판결이 결과에 따라서 찾아가라고요. 즉 가압류나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1조에 나오는 보존 행위, 보존 처분의 일종이에요. 이런 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싹 소멸해요. 그런데 임차인이 있는가 없는가? 아까 봤는데 임차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이 문건 접수하고 송달 내역을 보십시오. 여기에 송달은 보면 쭉 보시면은 임차인이 없네요. 여기 임차인이 있으면은 집행관이 그 임차인에게 매각 결정 기일 통지서를 배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혹시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을 경우는 여기에 써 있어요. 그런데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럴 경우는 걱정하지 마시고 입찰해도 됩니다. 나한테 인수되는 금액이 없어요. 있어도 조그만 금액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민사집행법 91조에 나오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을 가진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배당 신청을 안 해버렸네요. 그럴 경우는 법원서 그 전세금은, 즉 채권적 성질을 가진 전세금은요, 그 상계도 안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수도 안 시켜줘 버립니다. 니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하고 그냥 손 띄워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임차인은 누구한테 잘못 코치를 받아가지고 당신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금액, 그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 버렸네요. 지금 우리나라 법에 관계된 공인중개사랄지 법무사랄지 사무장 90% 이상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아, 그래요? 그러고는 배당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서는 그 사람을 제외시켜버려요. 배당할 때도 제외시키고 아무것도 안 줘요. 예. 그 다음에 뭐, 니네 일은 니네가 알아서 처리하라 그래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는지 알고 있고, 그 입찰인은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해야 배당받는데 자기가 배당 신청 안 했다는 것은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랄지 판례에 따라서 그 배당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신청을 안 해버리면 배당을 포기한 게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서 종국에는 재판으로까지 갑니다. 재판으로까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집은 사지 말아야 된다. 사지 말아야 된다. 입찰하지 말아야 된다. 입찰했을 경우는 한 3년 정도 재판에 시달린다. 예.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어보고 그 안에 임차인이 있네요.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에 나온 권리대로 쭉 비교를 해봐요. 근데 그 임차인이 1순위예요, 이게. 전입일자가.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문제가 뭐가 생기냐.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이 한 3번쯤 나오는데 첫 번째 3조에 나오는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인도를 받은 경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어도.
그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3조의 2든가, 거기에 보면은, 만약에 3조의 2를, 3조는 나온 대항력은요, 임대차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후주인이 그대로 승계를 해요. 그래, 그 임차인은 그 전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후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소살라니까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네요. 그러면은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낙찰자가 생겼을 경우는 그 임대차 관계가 소멸해 버립니다. 종료돼 버려요. 그 말은 즉 배당한다는 뜻이에요. 배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경우는 이제 3조에서 주장하는 대항력은 아무 짝도 쓸모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가 더 필요해요. 전입신고와 인도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가 없으면은 경매에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입신고와 3조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을 경우는 후순위 물권, 기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딱 문구가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집행관이 가가지고 그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가지고 확정일자 받았다고 명시해 놓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문서에 첨부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사설업체에서는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또 확정일자를 명시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마다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3자 입찰에는 전입세대 열람문까지는 떼어볼 수 있는데 확정일자는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일자 안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임대차 기간, 그 다음에 보증금액, 그 다음에 임대인, 임차인까지 다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제3자한테는 확정일자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요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입신고 올 때 확정일자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분석할 때는 확정일자 받는 걸로 권리분석을 해야 우리가 손해를 덜 본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혹시나 어디 자식이랄지 본인이 어디 집에 임대차 들어갈 때는 반드시 확정일자 받아내야 됩니다. 배당 받든 못 받든 받아놓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아예 들어갈 때 등기부 등본을 떼어가지고 선순위 물권자가 있을 경우는 확정일자 받았어도 나중에 순서에 따라 배당받기 때문에 못 받으면 그걸 끝나요. 예. 그런데 깨끗한 집이다. 그러면은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면은 자기가 이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겸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3조의 5든가요? 정확히 제가 조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배당 받다, 전액 받지 못한 경우는 점유가 상실하지 않아요. 즉 다시 그 말이 좀 애매한 말인데 그 말을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나머지 금액, 만약에 원래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그래서 입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누가 전세내 줄 때 집값보다 더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어요, 절대.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순위로 배당받기 때문에 1순위로 배당받기 때문에 자기 보증금을 배당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안 생기고, 혹시나 유찰이 두세 번 돼가지고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자기가 1순위를 받고 못 받은 금액이 조금밖에 안 남아요.
그래, 그 금액은 내가 인수해야 돼, 낙찰이 인수해요. 예. 정상적인 상황은 법에서 다 고려해 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게 집값이 반토막 나다 보니까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 23년이던가 23년 4월 달에 또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배당할 때 1순위가 그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임금, 그 다음에 그 당해세, 국세나 지방세의 당해세가 그 1번,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소액보증액, 보증금. 그 사람들이 1순위로 배당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리 순서대로 받아요. 그런데 23년 4월 달인가 법이 개정돼가지고, 당의 세금도 1순위가 아니에요. 당의 국세나 지방세도, 당의 세금도. 그 임차인하고 그 전입 날짜하고 세금 발급 날짜인가요? 그거하고 선후를 따져서 그 배당받습니다. 이게 조금이나마 그 배당받지 못하는 그런 그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있는 임차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조문을 삽입한 것 같아요. 그 규칙에다가요. 근데 그건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그러니까 전입시세 열람원을 발급받고 그 등기부등본을 딱 비교해 보니까 이 임차인이 1순위네요. 예, 그런 경우는 한 번 더 권리분석을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 예.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제일 좋죠. 근데 임차인이 가끔 가다가 그 부자들은 없습니다. 그 집값이 막 10억 이상, 20억, 30억 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꼭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이런 데는 꼭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 그래가지고 좀 그런 데 들어가실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뭔 말을 더 잊어버렸는데, 그, 예? 그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못 들었어요? 그냥, 이 법 자체를 우리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법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게 이해도 좀 안 될 뿐더러 그다음 자꾸 잊어버려요. 이 공부를 계속 해온 젊은 사람들은 이 기억력이랄지 그런 게 활성화돼 있으면 두뇌가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기억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는데 좀 몇 년 띄엄띄엄 책을 봤다든가 바빠서 책을 안 봤다든가 이러면은 이게 두뇌가 활성화 안 돼가지고 좀 애를 먹습니다. 좀 전에 나온 그 디아나 네. 국내 시청에서 대학력이 없는 그런 것들.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그 전입시대 열람원을 띄워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띄워보시고 세입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시고 예.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세입자가 있을 경우는 또 하나 주의할 게 그 명도 확인서를 이제 발급받아야 그 사람 보증금을 내주거든요. 집행관이. 그 배당할 때 그 순서가 것이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를 받을 경우에도 집행관이 그 배당 신청을 했어요. 이제 임차인이. 그러더라도 그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를 띄워와야 돼요. 받아봐야 돼요. 그것도 명도 확인서도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명도 확인서를 가져와야
보증금을 전부나 일부를 배당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제 우리 그 법률 지식이 없는 분은 그 임차인이 어느 날 나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 만나니까 저 법원서 이따 사인 좀 받아오라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명도 확인서를 내밉니다. 그러면은 이 법을 모르신 그 일반인들은 아 그래요? 법원서 확인해서 사인 받아오래요? 그러고는 그냥 사인을 해줘요. 2장 찍어줘. 그러면서 아 이거 그 명도 확인서용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답니다. 그 요새는 그 무인발급해서 뗄 수 있으니까 바로 떼가지고 첨부해줘요. 그런데 그 낙찰인은 명도 확인서를 떼어줄 때는 반드시 그 부동산 주택에 가가지고 비어졌는가 안가, 즉 임차인이 이사 갔는가 안 갔는가를 보고 떼어줘야 돼요. 이사를 갔으면 떼어주지만은 이사를 가지 않았을 경우는 아 사장님 이사도 안 가시면서 명도 확인서를 받으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항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그 임차인이 아니 그 며칠까지 제가 이사 갈 집이 안 비워준다는데 좀 사정을 봐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언제까지 비워줄 수 있습니까? 저도 들어갈 때 지금 그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비워준다고 하면은 그 확인서를 한 장 받고 만약에 그때까지 비워주지 않으면은 이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이런 확인서를 하나 받고 그 사인을 해주면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몰라가지고 사인해달라면 사인해줘야 되는 거죠. 사인해줘요. 그런 것이 2개가 있어요. 딱 경매에서 그 명도 확인서하고 그 다음에 낙찰자가 생겼을 경우는 그 경매를 취하하지 못합니다. 낙찰자 허락 없이는. 낙찰자 취하 동의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소유자가 와가지고 법원서 사인 받아오라는데요. 그리고 낙찰자 취하 동의서에 내밀어요. 그거 무슨 말인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법원서 받아오라니까 사인해줘야 하는 것부터 사인해줘 버려요. 그럼 경매가 취하돼 버립니다. 그거.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좀 쉬었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걸.